빗줄기는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빗소리가 낡은 셔터문 밖의 세상과 이 작은 수리점 사이의 경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한서준은 빗소리에 묻힌 채 납땜 인두를 들고 삐걱거리는 카세트 플레이어의 기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작업 공간은 고장난 전자제품들이 뿜어내는 눅눅한 냄새와 오래된 부품들이 풍기는 특유의 금속 냄새로 가득했다. 밖에서 보기에 허름한 이 가게는 한서준 전파사라는 낡은 간판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 통로이자 동시에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다. 그의 발치에는 모루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털이 덥수룩한 갈색의 잡종견, 아키타를 닮은 녀석은 큰 몸집과는 달리 조용하고 온순했다. 모루는 한서준이 작업에 집중할 때면 그를 방해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켰다. 한서준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의 볼륨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려보자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다. 빗소리, 잡음, 그리고 오래된 멜로디가 섞여 만들어내는 기묘한 화음. 그것이 그의 고독한 일상을 채우는 전부였다. 그는 3년 전 이 도시의 외곽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 전의 삶은 모두 지워버린 듯 혹은 억지로 지워낸 듯 희미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손님들은 그에게 고장난 물건을 맡기고 찾아갈 뿐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에게도 그들의 삶은 고장난 기계 부품들처럼 복잡하지만 단지 일시적인 존재였다. 모든 것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한서준에게 모루만이 유일하게 허락된 가족이었다. 모루는 한서준이 길거리를 헤매다 발견한 유기견이었다. 굶주리고 잔뜩 겁에 질려있던 녀석에게 한서준은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었고 모루는 그날 이후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따랐다. 녀석의 이름은 그들의 삶이 시작된 지점인 새로운 모퉁이를 뜻하는 모루에서 따왔다. 모루는 한서준이 겪은 모든 침묵과 고독을 함께 견뎌준 존재였다. 오후 4시,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셔터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에 들어서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검은색 고급 슈트를 입고 명품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한 손에 든 중년 남성. 권정혁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미간을 찌푸린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권정혁에게 이곳의 눅눅한 공기와 쿰쿰한 냄새는 낯선 듯했다. 여기가 한서준 전파사가 맞나요? 그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지만 어딘가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한서준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이 깃들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한서준이 짧게 대답했다. 그때 권정혁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던 모루가 고개를 들었다. 모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권정혁을 향해 걸어갔다. 보통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이지만 함부로 짖지 않던 모루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모루는 권정혁이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을 시작했다. 권정혁은 모루의 행동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반대쪽 손으로 옮기며 모루를 발로 밀어내려 했다. 내게 사람 무는 거 아니야. 주인 단속 좀 시켜. 권정혁의 조롱 섞인 말에 한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모루에게 모루 이리 와 하고 조용히 명령했지만 모루는 한서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루는 오히려 목을 길게 빼고 권정혁의 가방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이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보통 모루가 짖을 때와는 다른 마치 분노와 경고가 뒤섞인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권정혁은 당황했다. 그는 더 이상 모루를 밀쳐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이런 미친 개를 데리고 장사라니. 이거 불법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한서준은 모루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모루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무는 개가 아니었다. 3년 동안 모루가 짖는 소리를 들은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모루는 마치 권정혁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모루는 원래 이렇게 짖지 않는 녀석입니다. 한서준은 가까스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루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끌어당겼다. 모루는 저항했지만 한서준의 힘에 이끌려가게 안쪽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녀석의 시선은 계속해서 권정혁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히 경계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권정혁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고칠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듯했다.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꽤 오래된 모델이라 다른 곳에서는 전부 포기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한서준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살펴보았다. 1980년대 초에 생산된 모델로 부품을 구하기 쉽지 않은 희귀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고장난 기계일 뿐이었다.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한서준의 대답에 권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상관없으니 꼭 고쳐주십시오.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그는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는 한서준의 손에 자신의 명함과 수리비 일부를 쥐어주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권정혁이 떠난 후에도 가게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준은 모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왜 그랬어, 모루야? 저 아저씨가 그렇게 싫었어. 모루는 한서준의 손길에 머리를 비비면서도 방금 권정혁이 서 있었던 자리를 향해 여전히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다. 마치 아직 그곳에 남겨진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한서준은 그가 맡기고 간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어 올렸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는 이 기계가 단지 추억이 담긴 유품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묘한 예감을 느꼈다. 권정혁의 오만한 태도와 모루의 이상 행동,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아버지의 유품이라는 말. 모든 것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듯했다. 한서준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의 뚜껑을 열고 기판을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납땜 자국과 닳아버린 부품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수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평소처럼 작업에 몰두하기로 했다. 모든 고장난 물건은 그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는 그 비밀을 풀어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손이 능숙하게 부품 하나하나를 분리해내기 시작했다. 낡은 부품들 사이로 먼지가 뿌옇게 날렸다. 그때였다. 그는 기판 깊숙한 곳에서 본래의 부품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은색 직사각형 모양의 물건.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기판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끄집어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신형 USB 메모리였다. 한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모루의 이상 행동과 권정혁의 수상한 태도를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 혹시 모루가 짖었던 이유는 저 가방 안에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가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간의 후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냄새를 모르는 맡았던 것일까? 한서준은 USB를 들고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이런 수상한 물건은 무시하고 손님에게 돌려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모루의 맹렬한 경고와 권정혁의 오만한 조롱, 그리고 이 낡은 기계 속에 숨겨진 USB가 한서준의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을 끄집어내는 듯했다. 그것은 3년 전 그의 아버지를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와 그 이후의 불투명한 진실에 대한 기억이었다. 한서준의 아버지는 뛰어난 전파공학 기술자였지만 의문의 추락사고로 돌아가셨다. 경찰은 단순 추락사고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렸지만 한서준은 아버지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다. 그는 결국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이 작은 도시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USB가 그에게 다시 한번 과거의 문을 열어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한서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아무런 파일도 보이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텅 빈 USB였다. 하지만 한서준은 허탈해하는 대신 오히려 긴장했다. 그는 고도의 보안 프로그램으로 숨겨진 파일을 찾아내는 것에 익숙했다. 과거 아버지의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낡은 컴퓨터 모니터에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여러 개의 코드를 입력하고 몇 분의 기다림 끝에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 폴더가 나타났다. 폴더들의 이름은 무작위로 조합된 암호로 되어 있었다. 그가 첫 번째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문서 파일과 함께 짧은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낡은 녹음기에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낮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그들이 찾아왔다. 내가 가진 기술을 넘기라고 거절했다. 나는 그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한서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이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는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모든 파일들은 프로젝트 S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암호화된 파일들이었다. 그리고 그 파일들 중 일부는 특정 날짜와 시간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들은 아버지의 사고 직전의 날짜들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3년 전 모든 진실이 묻혀버린 줄 알았던 그때의 사건이 지금 그의 손에 들어온 USB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USB는 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진실을 알고 있는 권정혁이라는 남자의 손에 들려 있었다. 모르는 한서준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그의 다리에 기대 앉았다. 녀석은 한서준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려는 듯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한서준은 모루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마주했다.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결국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살해의 진실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다. 권정혁은 단순히 아버지를 죽인 자일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도 아버지를 조롱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이 오래된 유품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다. 한서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내게 사람 무는 거 아니야? 조롱하던 권정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그에게 모루는 그저 사나운 개였지만 모루는 본능적으로 주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의 냄새를 맡았던 것이다. 그 냄새는 단순한 비릿함이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는 악취였으리라. 한서준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3년 전 포기했던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권정혁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한 외로운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은 그의 손에 들린 이 작은 USB에서부터였다. 창밖으로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비바람이 몰아치는 불안함이 아니라 굳건한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한서준은 텅 빈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재생한 음성 파일은 여러 개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본, 그리고 아버지와 누군가 주고받는 대화가 녹음된 파일. 모든 파일들은 암호화된 채로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프로젝트 S는 단순히 첨단 기술 개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 기업들의 부패를 막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파일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 일지뿐만 아니라 권정혁이라는 남자의 이름과 함께 몇몇 기업 임원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기술을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고 아버지가 그에 맞서자 결국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권정혁은 그들의 앞잡이였던 셈이다. 한서준은 깊은 분노와 함께 죄책감에 휩싸였다. 3년 전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단순한 비극으로 치부하고 도망쳤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들을 찾아내려 노력했지만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결국 그는 무력하게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 들어온 이 USB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기려 했던 필사적인 흔적이었다. 그것은 한서준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세상에 대한 무언의 고발이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모루가 조용히 들어왔다. 모루는 한서준의 옆에 다가와 웅크리고 앉아 그의 복잡한 표정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한서준은 모루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모루야, 너는 알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루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한서준은 모루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개의 지혜를 넘어선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는 듯했다. 모루는 그저 짖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준에게 닥쳐올 위험을 경고하고 그가 잊고 있던 과거의 진실을 다시 마주하라고 재촉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준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USB에 담긴 모든 파일을 분석하고 해독하는 데 몰두했다. 해독된 파일 중에는 음성 녹음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권정혁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권정혁과 다른 기업 임원들의 은밀한 만남을 기록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사고 당일 권정혁이 아버지의 연구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파일이었다. 이 영상은 모든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서준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향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권정혁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거대한 기업과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만약 그가 이 증거들을 들고 나선다면 그들은 분명 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위협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할 것이다. 그는 아버지처럼 혼자 싸우다 무력하게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버지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나 기자를 찾아야 했다. 아버지의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의 이름이 떠올랐다. 강수미.
그녀는 당시 아버지의 사고의 의문을 품고 끈질기게 취재를 했지만 결국 상부의 압력으로 기사를 내리지 못하고 언론계를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었다. 한서준은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라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서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강수미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언론계를 떠난 후 작은 독립출판사를 운영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출판사 주소를 찾아 곧바로 모루와 함께 그녀를 찾아 나섰다. 강수미의 출판사는 도심 속 낡은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서준의 전파사만큼이나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책들이 뿜어내는 지식의 향기와 굳건한 신념이 배어있는 듯했다. 강수미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렬했다. 한서준은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녀를 찾아왔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강수미는 한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손에 들린 USB를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한 박사님의 아들이었군요. 그때 내가 더 끈질기게 매달렸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과 미련이 묻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기자님은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한서준은 USB에 담긴 내용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강수미는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점점 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아버지의 사고 당일 녹화된 CCTV 영상은 그녀의 눈빛을 흔들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권정혁은 한 박사님을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회사의 부패를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들이 이 증거가 당신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강수미의 경고에 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겁니다. 저 혼자서는 이 거대한 세력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함을 털어놓았다. 강수미는 한서준의 용기에 감동받은 듯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한 박사님은 저에게도 은인이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때 모루가 출판사의 창문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한서준과 강수미는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그들을 향해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는 듯했다. 젠장, 벌써 눈치챈 건가? 강수미는 급히 커튼을 쳤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한서준은 모루의 행동에 다시 한번 놀랐다. 모루는 권정혁이 남긴 냄새를 기억하고 그 냄새를 따라온 추격자들의 존재까지 감지했던 것이다. 모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준의 아버지, 그리고 한서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수호신이었다. 강수미는 한서준을 자신의 채 태우고 급히 출판사를 떠났다. 그들의 뒤를 검은색 차량이 쫓기 시작했다. 강수미는 능숙하게 골목길을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다행히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당신의 전파사부터 쫓아온 거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타겟이 되었어요. 강수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서준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모루는 불안한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듯이 그날 저녁
그들은 강수미의 은신처로 향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오두막집. 그곳은 언론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수미가 마련해 둔 곳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USB에 담긴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아버지의 연구 일지였다. 그 일지에는 프로젝트 S의 핵심 기술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안전장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장치에 있었다. 한서준은 권정혁이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간 이유가 단순히 유품으로서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열쇠를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열쇠였어요. 한서준은 USB를 들고 말했다. 이 USB는 단순히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던 겁니다. 강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권정혁은 이 USB의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그는 단지 그가 찾던 열쇠가 그 카세트 플레이어 속에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USB를 발견한 건 바로 당신이죠. 그때 한서준은 하나의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렇다면 권정혁은 왜 굳이 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저에게 가져왔을까요? 다른 수리점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강수민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마 한 박사님의 기술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박사님과 당신은 같은 전공을 했고 그 기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가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다면 당신을 이용해 그 기술을 손에 넣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서준은 그제야 권정혁의 오만함과 조롱 섞인 태도가 단순히 그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하려 했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 사람 무는 거 아니야 라는 조롱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준을 개처럼 부려먹으려는 권정혁의 본심을 드러내는 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모루는 그런 권정혁의 속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모루의 맹렬한 짖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람은 너를 해치려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한서준은 모루를 굳건히 안아주었다. 모루의 따뜻한 천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고마워, 모루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 거야. 강수민은 한서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배후 세력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 박사님의 기술을 훔치려 했던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한서준은 강수미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길을 모루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모루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모루야.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줘야 해. 모루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듯 그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창밖의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둠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한서준과 강수미는 강수미의 오두막집에서 USB에 담긴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연구 일지를 분석하고 권정혁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조사했다. 자료 속에는 권정혁이 속한 성진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성진그룹은 겉으로는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었지만 뒤로는 아버지의 기술을 탈취하고 그를 살해하기까지 했던 잔혹한 범죄 집단이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성진그룹은 단순히 기술 탈취를 넘어선 살인 집단이에요. 강수미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렸다. 하지만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영상과 녹취록만으로는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해요. 법정에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서준의 목소리에도 초조함이 묻어났다. 아버지의 연구 일지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어요. 프로젝트 S의 핵심 기술을 담은 마지막 증거는 아버지의 연구실에 있는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다고 한서준은 아버지의 연구실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어린 시절, 그곳은 한서준에게 가장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온갖 알 수 없는 장비와 부품들이 가득했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셨다. 하지만 비밀 금고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금고의 위치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힌트가 있어요. 오래된 물건은 새로운 것을 품는다. 이 말과 함께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가장 소중한 기억 속에 있다고 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기억? 강수민은 곰곰이 생각했다. 한 박사님의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모루가 한서준의 다리에 코를 비비며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모루의 행동에 한서준은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선물을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필름 카메라였다. 아버지는 그 카메라로 한서준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셨고 그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카메라는 한서준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다. 설마 한서준은 자신의 가방을 뒤져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냈다. 그리고 그 카메라의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필름 대신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그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수십 장의 사진 파일과 함께 암호화된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그 동영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의 연구실에서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몹시 초조해 보였다. 서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너에게 진실을 남기기 위해 이 영상을 찍고 있다. 이 금고의 비밀번호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다. 한서준은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굳건한 결의를 심어주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한서준의 생일이었다.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연구실로 가야 합니다. 금고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연구실이 있던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폐쇄된 채 낡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한서준은 3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그곳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누군가 미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권정혁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한서준의 전파사에서부터 그들을 미행해왔던 그들은 한서준과 강수미가 오두막집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그들을 쫓아왔다. 그때 모루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모루의 짖음은 단순히 경고를 넘어선 격렬한 분노가 담긴 소리였다. 모루가 왜 저러지? 강수미가 의아해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모루는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검은색 승용차를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몸을 날렸다.
모루의 행동에 운전자는 급히 핸들을 꺾었고 차는 건물 외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모루는 그 틈을 타 한서준과 강수미를 재촉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한서준은 모루의 희생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모루는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그는 모루의 헌신적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폐쇄된 아버지의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은 3년 전과 변함없이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한서준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금고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물건은 새로운 것을 품는다. 아버지의 힌트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을 살펴보았다. 그 책장 안에는 어린 시절 한서준이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낡은 그림 액자가 있었다. 한서준은 그 액자를 들어올렸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의 생일, 1995년 5월 12일.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테이프와 함께 프로젝트 S의 모든 기술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연구실 문이 열리고 권정혁이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승자의 미소가 엿보였다. 역시 한 박사의 아들이었군. 결국 여기까지 오다니. 권정혁은 한서준의 손에 들린 하드디스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걸 내게 넘겨. 그러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지. 하지만 한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품에 안고 굳건한 눈빛으로 권정혁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권정혁은 한서준의 말에 조소했다. 그게 가능할 것 같나?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야. 네가 가진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주마. 권정혁은 부하들에게 한서준을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던 모루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모루는 권정혁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다시 한번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권정혁은 잠시 주춤했다. 한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수미에게 말했다. 기자님, 빨리 도망치세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에 알려주세요. 강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서준의 희생에 감동했고 그의 용기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하드디스크를 챙겨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서준은 모루와 함께 권정혁과 그의 부하들을 상대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둠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이 빛나고 있었다. 강수미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한서준은 모루와 함께 연구실에 남겨졌다. 권정혁의 부하들은 한서준에게 달려들었고 한서준은 낡은 연구실의 집기들을 방패 삼아 그들과 맞섰다. 격투 도중 모루는 권정혁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권정혁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모루를 발로 차냈다. 모루는 벽에 부딪혔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모루야! 한서준의 외침에 모루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한서준의 눈앞에서 모루의 모습이 흐릿해지더니 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3년 전 한서준이 잃어버린 동생 한재준의 모습이었다. 재준이는 아버지와 함께 전파공학을 공부하며 한서준에게는 늘 든든한 동생이자 친구였다. 하지만 재준이는 아버지의 사고 직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한서준은 그 두 가지 비극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루는 어쩌면 재준이의 영혼이 깃든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한서준은 모루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모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 남겨진 소중한 가족이었다. 한서준은 분노와 함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권정혁에게 달려들었다. 우리 아버지와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한서준의 외침에 권정혁은 조소했다. 내 동생? 그 빌어먹을 강아지 같은 녀석 말인가?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잠시 데리고 놀아줬지. 하하하. 권정혁의 말에 한서준의 눈이 뒤집혔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권정혁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내 동생을 죽인 게 당신이었어. 그때 권정혁의 부하들이 한서준을 제압했다. 권정혁은 한서준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의 손에 들린 하드디스크를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모루가 다시 한번 힘겹게 일어났다. 모루는 몸을 날려 권정혁의 손을 물었고 권정혁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하드디스크를 놓치고 말았다. 하드디스크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여러 조각으로 깨졌다. 한서준은 절망에 빠졌다. 안 돼. 아버지의 마지막 증거가... 권정혁은 조각난 하드디스크를 보며 낄낄거렸다. 하하하, 이제 아무것도 없군. 내 놈이 가진 증거는 모두 사라졌어. 그때 한서준은 3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한서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준아, 나는 모든 것을 너의 기억 속에 남겨두었단다. 한서준은 그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억들을 더듬었다. 아버지의 연구 일지, 프로젝트 S의 설계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한서준은 권정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아니, 아직 증거는 남아있어. 당신의 범죄는 내 머릿속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 권정혁은 한서준의 말에 조소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무슨 증거가 되겠나? 증거도 없이 헛소리만 하는 미친놈이 될 뿐이지. 그때 경찰차가 건물 밖에서 멈춰 섰다. 강수미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뛰쳐나가던 순간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이곳으로 출동했던 것이다. 권정혁은 당황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서둘러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권정혁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권정혁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한서준을 노려보며 조소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너는 증거가 없으니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주장할 거야. 하지만 그때 한서준은 권정혁의 귀에 속삭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물건은 새로운 것을 품는다.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권정혁은 한서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한서준이 아버지의 모든 기술과 기억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한서준을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네 아버지처럼 될 거야. 결국 내게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경찰이 권정혁을 끌고 나간 후 한서준은 쓰러져 있는 모루에게 다가갔다. 모루는 힘겹게 눈을 뜨고 한서준의 손을 핥았다. 한서준은 모루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모루야, 미안해. 모루는 한서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한서준은 모루의 죽음에 오열했다. 모루는 그의 가족이었고 그의 영웅이었다. 모루는 한서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것이다. 한서준은 모루의 시신을 안고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 앉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권정혁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때 강수미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서준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한서준 씨, 괜찮아요? 하드디스크는 한서준은 조각난 하드디스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제 기억 속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싸울 겁니다. 강수미는 한서준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그의 결의의 참모습에 감동했다. 좋아요.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권정혁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립시다. 한서준은 모루의 시신을 안고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강수미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모루의 사랑과 용기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권정혁이 체포된 후에도 한서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록 그가 구속되었지만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여전히 건재했다. 권정혁은 구치소 안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조작하려 했고 언론은 성진그룹의 압력으로 한서준의 주장을 억측으로 치부하려 들었다. 강수민은 홀로 고군분투하며 언론과 사법기관을 상대로 진실을 호소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한서준은 모루를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있을 틈도 없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어받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실에 남아있던 모든 자료들을 기억 속에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S의 설계도, 실험 데이터, 그리고 아버지의 연구 일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한서준은 마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손으로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아버지의 필체와 연구 내용들이 다시 태어나는 듯했다. 강수민은 한서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한서준이 아버지의 기술을 재현하는 동안 그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녀는 권정혁이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한서준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들의 싸움을 함께하는 전우였다. 한서준은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프로젝트 S를 완성하기 위해 권정혁에게 빼앗긴 핵심 부품을 찾고 있었다. 그 부품은 단순히 기술적인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김 박사의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부품을 작동시키는 열쇠는 바로 김 박사의 딸이었다. 김 박사의 딸. 한서준은 강수미와 함께 김 박사의 딸을 찾기 시작했다. 김 박사는 아버지의 사고 직후 의문의 실종을 당한 상태였다. 그의 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 일지에 남아있던 작은 메모들을 토대로 김 박사의 딸을 찾아 나섰다. 아버지와 김 박사님은 낡은 오디오를 좋아하셨어. 특히 1980년대 초에 나온 A사의 제품을 좋아하셨지. 그는 그 힌트를 토대로 1980년대 오디오 동호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김 박사의 딸이 김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낡은 오디오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서준은 김소연의 수리점을 찾아갔다. 그곳은 한서준의 전파사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그곳에는 한서준의 전파사에는 없는 낡은 오디오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오디오들 중에는 권정혁이 한서준의 전파사에 맡겼던 것과 똑같은 모델의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다. 한서준은 김소연을 보자마자 그녀가 아버지의 연구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한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김소연 씨, 혹시 한 박사님을 아십니까? 김소연은 한서준의 질문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신지 한서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녀에게 아버지가 남기신 연구 노트와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김소연은 한서준의 말과 자료들을 보며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한 박사님, 그분은 저희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셨어요. 아버지는 한 박사님과 함께 프로젝트 S를 진행하셨지만 결국 그분은 성진그룹의 압력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실종되셨어요. 김소연은 한서준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이야기해 주었다. 김 박사는 성진그룹의 위협을 피해 딸인 김소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잠적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 숨겨진 핵심 부품을 딸에게 맡기며 언젠가 한서준이 찾아오면 그에게 전해주라고 유언을 남겼다. 이게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거예요. 김소연은 낡은 오디오의 기판 속에서 작은 칩 하나를 꺼내 한서준에게 건넸다. 그것은 프로젝트 S의 핵심 부품이었다. 한서준은 그 칩을 손에 쥐는 순간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김소연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와 함께 아버지의 기술을 완성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함께 프로젝트 S의 기술을 재현하기 시작했을 때 권정혁이 보낸 부하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한서준과 김소연, 그리고 강수민은 그들을 피해 도망쳤다. 그들은 낡은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렸다. 그때 한서준은 문득 모르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르는 그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맹렬하게 짖으며 경고를 보냈고 그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권정혁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한적한 곳에 숨어들었다. 한서준은 아버지의 기술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프로젝트 S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이었다. 그것은 성진그룹의 이익을 해치는 기술이었지만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이었다. 한서준은 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강수민은 한서준의 결심에 동의했다. 좋아요. 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합시다. 하지만 그냥 공개해서는 안 돼요. 이 기술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성진그룹의 부패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한서준은 강수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권정혁에게 빼앗긴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다시 떠올렸다. 그 카세트 플레이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한서준은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야 했다. 그 안에는 권정혁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한서준은 강수미와 김소연과 함께 권정혁의 사무실로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권정혁이 숨겨놓은 모든 비밀들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권정혁의 사무실에 잠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모루의 영혼이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서준, 강수미, 김소연은 권정혁의 사무실에 잠입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강수미는 기자 시절 쌓아둔 인맥을 이용해 권정혁의 사무실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고
한서준은 그 정보를 토대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장비를 만들어냈다. 김소연은 아버지의 기술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제공하며 그들의 계획에 힘을 보탰다. 그들의 목표는 권정혁의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여는 것이었다. 금고 안에는 권정혁이 숨겨놓은 모든 비밀들이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깊은 밤, 권정혁의 사무실에 있는 성진그룹 본사로 잠입했다. 한서준은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강수민은 미리 파악해둔 사무실 구조를 따라 그들을 이끌었다. 김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권정혁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권정혁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다. 한서준은 사무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캐비닛을 발견했다. 낡은 캐비닛은 화려한 사무실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한서준은 그 캐비닛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했다. 권정혁이 한서준의 전파사에 맡겼던 그 카세트 플레이어였다. 한서준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손에 쥐는 순간 모루의 맹렬한 짖음이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품이군요. 한서준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는 카세트 플레이어에 숨겨진 장치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술을 담은 또 다른 메모리 카드와 함께 권정혁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것은 바로 권정혁의 자백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다. 하하하, 결국 내 손에 들어왔군. 한 박사의 기술은 이제 내 것이야. 내게 같은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 이 모든 것은 내 계획대로야. 한서준은 권정혁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권정혁은 아버지의 기술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아들의 존재까지도 조롱했던 것이다. 한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 파일 속에는 권정혁과 성진그룹 임원들이 아버지의 기술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모의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서준의 동생인 재준이를 납치하고 그를 협박해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내용까지 들어있었다. 한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동생 재준이는 단순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권정혁의 잔혹한 범죄에 희생당했던 것이었다. 한서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권정혁에게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권정혁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한서준과 강수미, 김소연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권정혁은 부하들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한서준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권정혁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권정혁은 한서준의 손에 들린 카세트 플레이어를 보며 조소했다. 그 낡은 장난감으로 뭘 할 수 있겠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나? 한서준은 권정혁의 말에 미소 지었다. 아니요. 증거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한서준은 카세트 플레이어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권정혁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권정혁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 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안에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서준은 권정혁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우리 동생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
경찰차가 사무실 밖에서 멈춰 섰다. 강수민은 권정혁의 사무실에 잠입하기 전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던 것이다.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치자 권정혁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력하게 체포되었다. 권정혁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한서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결코 너희 같은 놈들에게 지지 않아. 권정혁의 마지막 외침은 그의 오만한 자만이 만들어낸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권정혁과 성진그룹의 모든 범죄는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서준은 아버지와 동생의 억울함을 풀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다. 그는 권정혁이 던졌던 조롱의 말을 떠올렸다. 내게 사람 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개는 사람을 물지 않았지만 죄를 물어 죄인을 심판했다. 그날 밤 한서준은 모루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곁에는 강수미와 김소연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다. 한서준은 모루의 무덤에 술을 뿌리며 말했다. 모루야, 이제 편히 쉬어. 내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그 순간 한서준은 모루의 따뜻한 영혼이 그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루는 그의 영웅이었고 그의 가족이었다. 한서준은 모루의 영혼에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의 앞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그의 앞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권정혁과 성진그룹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후 한서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언론은 그를 정의로운 계승자라 칭하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거대 기업의 부패를 고발한 영웅으로 추앙했다. 그러나 한서준은 그런 관심들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그저 아버지와 동생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이었다. 모루가 죽은 후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함께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인 프로젝트 S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거대 기업들의 이권을 해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기에 그는 이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재현하고 특허를 신청하여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로 인해 세상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성진그룹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에 환호했지만 한서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평온하지 못했다. 한서준은 아버지의 연구실을 복원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낡고 을씨년스러운 장소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 의해 복원된 연구실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계승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를 계속했다. 그의 곁에는 강수미와 김소연이 함께했다. 강수미는 독립언론사를 설립하여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썼고 김소연은 아버지의 기술을 계승하여 한서준과 함께 연구에 매진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한서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한서준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모루보호소라는 이름의 유기견 보호소를 설립했다. 그곳은 모루의 따뜻한 영혼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다. 그는 모루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모루에게 받았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다. 그는 모루보호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유기견들의 해맑은 미소와 꼬리를 흔드는 모습에서 그는 모루의 따뜻한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서준은 모루보호소 마당에서 유기견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보호소 안으로 들어섰다. 소녀의 손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들려 있었다. 소녀는 한서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강아지들을 돌봐주시는 분이 맞나요? 한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러 왔어요. 한서준은 소녀의 슬픔을 이해했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에게 모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루의 용감함, 희생, 그리고 한서준에게 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소녀는 한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모루는 정말 멋진 강아지였네요. 우리 강아지도 모루처럼 용감했어요. 소녀의 말에 한서준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네 강아지는 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모루도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순간 모루 보호소의 마당에서 한 마리의 강아지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한서준과 소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한 부부가 서 있었다. 그 부부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짖는 강아지는 한서준이 얼마 전 구조한 강아지였다. 그 강아지는 보통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짖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 마치 모루처럼 맹렬하게 짖고 있었다. 한서준은 그 강아지의 짖음을 듣고 과거 모루가 권정혁에게 짖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내게 사람 무는 거 아니야. 조롱하던 권정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한서준은 그 강아지의 짖음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저 가방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나? 한서준은 부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하지만 혹시 그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습니까? 부부는 한서준의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낡은 서류들 뿐입니다. 하지만 한서준은 부부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었다. 그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보통 사람에게는 이렇게 짖지 않아요. 혹시 그 가방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부부는 결국 한서준의 끈질긴 추궁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성진그룹의 임원이었고 권정혁이 몰락한 후에도 비밀리에 권정혁의 기술들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었다. 그들의 가방 안에는 권정혁이 숨겨놓은 또 다른 기술들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한서준은 그 USB를 발견하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발했다. 한서준은 모루의 영혼이 그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모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한서준의 곁을 맴돌며 그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 한서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모루에게 받았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곁에는 강수미와 김소연이 있었고 모루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필로그. 수년 후 한서준은 한서준 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프로젝트 S의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전념했다. 한서준은 더 이상 낡은 전파사에서 홀로 납땜을 하는 고독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이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강수미와 김소연이 있었다.
강수민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한서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김소연은 재단의 연구소장으로서 아버지의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한서준의 작업실에는 여전히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모루, 그리고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품이었다. 그는 가끔씩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바라보며 아버지와 모루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내게 사람 무는 거 아니야? 조롱하던 권정혁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모루의 맹렬한 짖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한서준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지켜주는 사랑의 메시지였다.